중국은 있잖아요. 부동산은 엄청 안 좋습니다. GDP는 미국이 27조고 중국이 한 18조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은 중국이 60조 달러고 미국은 21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무너지면 이게 와르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다 부실화가면서 연쇄를 쫙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이 금융 기능이 지금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현재 미국이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조금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반도체 전반적인 산업을 보면은 우리가 반도체 장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리고 설계, 패블레스, 우리가 패블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조, 파운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패키지, 후공정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반도체 공급 사슬이에요. 공급망, 공급 사슬链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한 40% 정도. 그러니까 한국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반적으로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높아요. 특히 어느 쪽이냐면 후공정 쪽은 중국이 이제 절대적입니다. 주공정 중국 단가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전 중국이 거의 후공정은 독점할 정도로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함량을 떠나서 반도체 산업 딱 이렇게 떼보면 중국이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중국이 또 그 설계 있잖아요. 패블레스 이쪽도 만만치 않아요. 중국이 이제는 세계 톱 10 설계 기업 중에 세계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세계 10대 설계. 그러니까 설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파운드리 있잖아요. 파운드리는 전 세계에서 다 아시겠지만 TSMC가 제일 잘해요. 그죠? 걔네는 막 2나노미, 3나노미 지금 이러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첨단 공정의 파운드리는 80% 이상을 TSMC가 해요. 그 다음에 한국이 해요. 한국이 한 13% 정도 하는데 한국은 사실 비중이 작아요. 그리고 첨단 쪽은 못해요. 좀 이렇게 중 이쪽을 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중국의 SMIC라고 있어요. 얘네 그 CEO가 량멍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TSMC 출신인데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삼성전자에 와서 28나노미인가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균관대 교수도 했어요. 이 사람이 반도체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삼성 반도체가 빨리 막 성장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 간 게 중국 그 SMIC 간 겁니다. 거기 가서 14나노미 성공시켰고 7나노미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SMIC가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를 견제하면서 원래는 해외에 의존하던 걸 TSMC나 화웨이가 다 TSMC나 다 파운드리 맡겼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못하게 하니까 TSMC에서 못하게 했잖아요. 화웨이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웨이 입장 중국 국내 파운드리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SMIC가 급속 성장합니다. 옛날에는 다 외국에 줬는데 미국에 못하게 할 수 없이 울며 계산하고 국내 기업 줄 수밖에 중국 국산화 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SMIC가 급속 성장해서 곧 2위 파운드리가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를 곧 넘을 겁니다. 왜냐면 원인은 간단해요. 중국 국내 반도체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40%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전 세계 시장의 40%를 SMIC 혼자 한다면 그 자체로 세계 1위, 2위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이 중국에 몇천억 달러를 하는 해외에서 몇천억 달러로 석유보다 더 많이 수입하는 게 반도체예요. 근데 그걸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중국 국산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1등 했다는 건 그 세계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SMIC는 적어도 2위가 될 거예요. 파운드리는.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반도체가 강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산업 생태계가 없어요. 주로 메모리만 해요. 근데 과거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로 돌아갈 때는 오케이. 왜냐면 니 잘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니 잘하고 내놔서 달러로 서로 벗고 전 지구촌이 한마으로 돌아갈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난 내 잘한 거면 하면 돼. 그래서 지금 공급망이 쪼개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자가 강한 자냐면 공급망을 다 갖고 있는 자가 강한 자인 거예요. 근데 그걸 유일하게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다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라.
뭐 SK도 오라 지금 이러는 거고 TSMC도 주로 파운드리만 갖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이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유일하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반도체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ASML 있잖아요. 그 ASML 거기 미국이 이제는 뭐 중국이 아예 DUV까지 중국에다가 야 DUV도 주지 마 지금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화웨이가 지금 이번에도 제3기 그 반도체 펀드가 투입이 되는데 주로 장비 쪽에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지금 몇백조 되는 돈이 이 장비에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웨이가 지금 좀 오래됐어요. 지금 관련되는데 목숨을 걸고 지금 장비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DUV는 거의 오케이. DUV는 오케이래요. 이제 단지 그 가성비가 안 나온대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문제지 DUV나 이런 건 오케이인데 이제 EUV 쪽 이쪽이 지금 중국이 기술 공백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돌파하려고 두 가지 노선으로 갑니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노선으로 가기도 하고 만약에 이 노선이 안 된다 그러면 아예 기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장비를 안 쓰고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기술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노선을 다 전문학적 돈을 쏘면서 반도체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반도체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가 거의 만들어졌다. 특히 어떤 거는 세계 최고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장비가 남았다. 근데 그게 지금 전 거국 체제라고 하잖아요. 거국 체제. 돌을 왕창 넣어가지고. 근데 이게 뭐 돌을 넣어서 된다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들 하늘 아래 메이로다. 뭐 오르고 또 오르려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계속 공략하다 보면 중국은 어차피 이건 뚫고 나가야 되는 경제 발전에서 뚫고 나야 되는 가장 큰 한계점을 알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동원해서 한다. 그래서 전문가마다 말하는 게 달라요. 뭐 절대 못한다라는 전문가가 많아요. 근데 또 한다는 전문가도 있어요. 당연히 중국 국내 오피니언 리더들은 된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서방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못한다고 말하죠. 근데 저는 누구 말도 믿을 필요는 없다. 역사가 증명할 거다. 왜? 일본이 한국이 반도체 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몰라요. 결론은. 그게 해봐야 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아셔야 돼요. 옛날에 그 모태동 주석하던 그 시절에 전 세계 특히 서방이 중국을 지금 북한처럼 이렇게 봉쇄를 했거든요. 그때 량단 이성 중국말로 량단 이싱이라고 해요. 두 개의 탄과 하나의 성이라고 하는데 원자탄과 수소탄을 개발했고 그때 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완전히 이렇게 봉쇄된 상황에서. 그때는 경제도 엄청 낙후했고 경제도 돈도 없고 서방 세계가 오늘 북한처럼 포세를 했고 할 수 없는 상황. 사람 다 배 굶고 정확하게 지금 북한보다 더 없던 시절에 아니 원자탄 수소탄을 개발했고 위성도 쏘아 올린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조금 좋은 점이 기초과학이 발전했어요. 이게 한국하고 차이예요. 한국은 응용과학이 발전했는데 중국은 기초과학이 강해요. 그게 공대가 많아요. 전체 대학 비중이 공대가 많고 공대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를 말하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겠냐. 예. 중국 경제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일본하고 한국이 좀 비슷한데 일본하고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에 일단. 저거 북한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한국이 섬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거의 동질성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생활 수준도 높고 사람들도 집중해서 살고 거의 조금만 노력하면 몇 시간이면 가서 다 볼 수 있고 이런데 부산 가도 한 5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아무리 늦게 가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집중돼서 하고 동질성 있는 나라는 정보 비대칭이 별로 없어요. 좀 이렇게 알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또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근데 첫째 중국 96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한국 땅덩 한국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되잖아요. 그러니까 96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국은 56개 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변방 지역이 다 소수민족 지역이에요. 이 국경을 마주한 나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중국을 몰라요. 솔직하게 말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엄청난 나라다. 그리고 엄청 큰 나라다. 그러면 이렇지. 예를 들면 안유화 전문가잖아요. 그럼 제가 북경 갔어. 그럼 내가 북경을 보고 중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누군가는 티베트 갔어요. 또 티베트 보고 중국이 이렇구나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 상해 갔어. 상해 보고 중국이 이렇구나.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그 맹인이 코끼리 만지듯이 중국을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꼬리를 만졌는데 꼬리 만지고 형태를 보고 코끼리는 꼬리처럼 생겼네라고 말하고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 코를 가지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단 말하고 그 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게 중국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중국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상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넓고 다양하고 모든 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 말한 사람 경제가 나쁘다 안 좋다고 말하는 거는 거기에 한 면을 말한 거고요. 굉장히 잘 나간다 좋다라고 하는 건 또 그 면도 있는 거예요. 왜? 중국이 14억 인구잖아요. 그중에 2억은 한국보다 더 잘 사는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2억들하고 주로 장사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했어. 그럼 2억들이 돈 있는 사람만 만나보고 비즈니스 하니까 아니다. 중국은 돈이 아직도 엄청 많고 정말 잘 산다 이러고 또 누군가는 저 서안 서북에 있는 저쪽 청해, 칭하이 이쪽 이런 데 갔어요. 갔더니 막 동굴에서 살고 막 엄청 빈곤하게 사는 거 보고 야 중국은 정말 못 산다. 이러니까 다 있다. 그럼 경제도 똑같아요. 경제적으로 설명드리면 중국은 있잖아요. 부동산은 엄청 안 좋습니다. 중국이 70개 주요 도시를 통계를 계속 내요. 부동산 가격 추이표를. 그러면 매년마다 계속 매월마다 발표를 해요. 그래서 70개 주요 도시 가격이 지난달에 오른 도시가 몇 개고 떨어진 도시가 몇 개고 이거 발표를 해요. 그럼 70개 도시에 그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도시 수가 계속 증가해 왔어요. 올해 들어와서 65개, 66개 이렇게 계속 증가해.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 경제는 풀려면 되게 오래 푸는데 좀 이따 제가 다시 풀고요. 일단 부동산 경제는 안 좋다. 근데 중국 경제는 전 세계 다른 나라하고 분명하게 다른 특점이 뭐냐면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경제학 배웠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경제학에 보면 아시아 기러기 펜대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아까 말하는 하나의 공망으로 돌아갈 때는 미국에서 기술이 탁 내려와요. 그럼 그 일본이 탁 먼저 배워요. 그럼 일본이 기술이 그 다음에 한국에 와요. 한국, 중국 가요. 중국 이렇게 그거 아시아 기러기 펜대 이러는데 먼저 배운 자가 그 지역에서 기러기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90년대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아시아 제일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어떤 먹거리를 탁 던져주면 한국이 그 아래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이러면서 일본이 아시아 경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기러기 엄마가 무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탁 넘어가면서 그 나라가 먼저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받은 나라가 후에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술 발전이 항상 10년, 20년 차이 가면서 갔어요. 일본 먼저, 한국 먼저, 중국 이렇게 갔다가 이게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서는 이게 아시아 기러기 펜대 이론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보통 이름이 어떤 게 앞에서 아시아 기러기 펜대 옛날 시절에는 잘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산업만 하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월급이 높아지니까 신발 만들고 모자 만들고 이런 산업, 노동 밀집의 산업을 못 하는 거 이런 거 어디 가요? 베트남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산업만 남았냐면 월급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만 남아요. 한국은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이런 반도체 기업, 이런 AI 기업, 부가가치 높은 것만 남고 부가가치 낮은 이런 산업은 다 동남아나 이런 이전 가요. 근데 중국은 달라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국은 앞에서 말한 대로 나라가 너무 크고 사람들도 너무 다양해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고 민족도 다르고 지역별 차이가 다르니까 중국은 돈을 못 버는 아주 노동 밀집의 산업부터 최첨단 산업까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유엔에서 등록된 모든 산업이 유일하게 다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그래서 보통 나라가 잘 살면 이런 산업을 버리는데
중국은 안 버리는 거예요. 왜? 그걸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아직도 그 리커창 총리가 2019년 양회에서 말한 것처럼 월 소득이 전위안, 한국 돈으로 한 17만 원밖에, 월 17만 원밖에 월급을 17만 원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그런 인구가 아직도 6억 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노동 밀집형 산업 계속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처럼 이제는 다 옮겨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한국의 시각으로, 일본의 시각으로 다른 선진국 시각 중국 보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미국이랑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런 나라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보통 발전하면 이런 산업은 버리고 가는데 중국은 모든 산업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급망을 다 갖고 있고 모든 산업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중국을 누가 공략해도 중국은 안 무서운 거예요. 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예가 한국 사람들한테 제가 예를 들어주면 요소수예요. 한국이 기술 없어 요소수를 못 생산합니까? 근데 그때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잖아요. 한국 모든 차가 서 있을 뻔했어요. 왜? 요소수 없어서. 근데 한국이 요소수를 뭐 기술이 없어 못해요? 아니에요. 한국에서 요소수를 생산할 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월급을 주고 요소수를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요소 같은 산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으니까 중국에서 요소를 주로 수입해 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인류 역사상 산업화 발전 역사를 보면 중국 같은 나라를 어느 나라 경험한 적이 없고 이렇게 모든 산업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죠. 중국은. 아무도 그런 면에서 중국은 이게 중국이다. 저게 중국이다. 이 자체가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현재 중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이렇게 경제학을 배우고 싶은 분이 계시면 부동산 하나만 알아도 경제학을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 우리가 대학교에서 했잖아요. 제가 정경관대에서 재물원 교수, 투자론 교수예요. 왜냐면 제가 박사가 파이낸스입니다. 금융 박사잖아요. 그래서 금융을 주로 집중 연구한 주로 투자론 이런 쪽을 했는데 부동산을 분류를 할 때 제가 항상 첫 수업에 질문해요. 부동산은 학과로 어디에 분리될 것 같니? 그러면 보통 경제학을 공부를 안 하고 금융 개념은 사람들은 몰라요. 부동산이 무슨 학과지? 근데 부동산 금융에 분리가 돼요. 그 웃기잖아요. 부동산은 시멘트로 집을 짓고 올리고 중장비 쓰고 이래 보통 건설업 이런 데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부동산은 금융학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여러분 여기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2030 MZ시대가 뭐 영끌이라 해서 막 대출 한 달에 해서 막 집을 투자 개념으로 사잖아요. 근데 모르고 막 사는데 부동산 투자를 잘하려면 금리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부동산 가격은 금리 함수예요. 금리를 잘 알면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안 배우면 왜 그렇죠? 이런데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가 있잖아요.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 다 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사는 은행 가서 대출해서 땅을 사야 되잖아요. 올리려면 또 대출해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대출할 때 뭐가 적용돼요? 금리가 적용되죠. 이러면 LG건설 이러면 은행 가서 대출할 때 대출금리 얼마? 그 대출해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자, 집을 사는 수요층, 집을 사는 사람들이 당신이 만약에 MZ시 상관없이 집을 산다면 누가 뭐 금수저 돼서 위에서 아버지가 돈을 땅 주면 20억 주면 집 사 이런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대부분 뭐예요? 대출해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개인 신용을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할 때 대출 금리를 주고 내가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수요자와 공급측이 다 대출을 해서 집 사다 보니까 금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하늘과 땅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금리를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피디님 말해봐요. 금리를 올리면 떨어지죠. 왜? 수요하는 국민들이 부동산 전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사서 집 사는 자체가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그러면 집 살 행위를 안 하는 거겠죠. 잠깐 기다렸다 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수요가 작아지니까 떨어지고
공급한 입장에서도 대출해서 집을 지으려면 코스트 원가 비용이 너무 들으니까 대출해서 땅을 안 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공급도 줄여주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금리에 따라서 전 세계 부동산 아니 한국 사람 한국 부동산이 왜 미국 금리에 영향받지? 이렇게 헷갈려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은 금융이고 금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래서 두 개의 기능이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하나는 우리가 거주한다. 실거주. 그러니까 이게 상품 속성이에요. 우리가 이런 음식을 음료수 마신다. 이게 상품 속성이에요. 음료수의 상품 속성. 이런 거 상품 속성이라고 해요. 부동산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우리가 실거주하는 속성이 있어요. 두 번째 부동산 기능은 금융 기능인 거예요. 국가 경제로 봤을 때는 상품이면서 금융인 거예요. 금융. 자, 그러면 중국 경제에 맞춰서 제가 설명드리면 중국은 미국하고 다른 게 미국은 자본 시장이 커요. 다시 말해서 주식 시장이 커요. 채권 시장도 커요. 그러면 기업들이 돈이 필요하다. 이런 부동산 기업이 내가 올해 건설을 하겠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미국 기업들은 은행 가서 대출하지는 않아요. 주로 주식시장 가서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융자해요. 그걸로 집을 져요. 근데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융자해서 집을 건설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지 않아요. 왜? 주식을 발행했다라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주식을 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투자에 대한, 건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많은 사람들한테 위험을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건설에 돈 못 벌어도 나만 손해인 게 아니고 많은 그 주식 투자 같이 손해를 안기 때문에 건설사한테는 치명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국가가 이게 경제가 성장, 주식시장이 발전해야 되는 도리예요. 리스크 분산이 가능해요. 결국 그게 문제가 터져도 시장에서 그 리스크가 흡수가 돼버려요. 거기서 해결이 돼요. 근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주식시장이, 자본시장이 크지가 않아요. 돈이 주로 뭘로 통해 나가냐면 은행 대출을 통해 나가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 건설사가 내 올해 건설을 확대하겠다 이러면 바로 은행 찾아가요.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거죠. 자, 대출을 엄청 이렇게 해서 집을 딱 쟀어요. 근데 안 팔려. 그러면 이 건설사가 파산하겠죠. 얘만 파산하면 좋아. 근데 문제는 은행도 파산하는 거예요. 대출해줘. 근데 아까 미국은 안 그런 거예요. 내가 파산하지 않을 뿐더러 그게 잘못돼도 내 혼자 아니야 n분의 1로 나뉘는 거죠. 시장에서 흡수, 은행하고 아무 리스크를 안 줘요. 근데 어느 국가도 은행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져요. 은행이라는 건 금융의 마지노선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다 은행을 통해 나보니까 부동산 건설사가 황다 이런 애들이 무너진다는 건 걔들이 대출해준 애들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삐고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대출을. 그러니까 중국은 첫째 이런 금융 시스템 때문에 부동산이 죽는다는 거는 은행이 무너진다는 거고 은행이 무너지면 국가의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돈이 많이 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돈이 도는 유동성을 측정할 때 M2라는 지표를 써요. M1은 현금을 말하고 M2는 은행에 저금한 돈까지 말해요. 예금까지 해서. 자, 그러면 돈이 많아야 이 물건이 공급이 한정돼서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하죠? 물건 값이 올라가죠. 물건 값이 올라가면 그 기업들이 돈을 벌겠죠. 그래서 시장에는 항상 돈이 유동성이 많아야 기업들은 살기 편해지는 거예요. 돈이 쉽게 벌어지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해라, 양적 완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주로 돈이 융자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금융 기능은 안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돈을 공급하는 역할도 부동산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이런데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기업이 내가 땅을 사려고 대출을 했어요. 건설사가 대출을 하면 예를 뭐 10억을 대출해서 10억 위안을. 그러면 10억 위안을 대출한 다음에 그걸 바로 갖다가 땅을 사진 않아요. 어떻게 하죠? 그 10억 위안 대출을 한 다음에 그 돈을 다시 은행에 예금해 놔요. 그럼 그게 10억이라 예금이 숫자에 찍히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예금에서 그런 걸 빼요. 지급 준비금을 10%면 10억에서 한 1,000만 원 되나 빼고 나머지를 9억 9천을 대출해줘요. 그러면 봐봐요. 10억이라는 걸 건설사가 대출해 왔는데 여기까지는 돈이 맞아요. 근데 그걸 예금을 한 다음에 그 예금에 대해서 대출이 9억 9천이 나갔으니까
이 대출 행위 하나가 돈을 9억 9천을 추가로 찍어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9억 9천 누군가 대출해 갔잖아요. 그럼 그 9억 9천 대출해 간 사람 어때요? 그걸 또 은행 가다 예금해요. 그럼 거기서 또 한 900 빼면은 나머지 한 9억 정도 또 대출이 나가. 그 또 예금하면 거기서 또 10% 빼고 이러니까 하나의 대출 행위가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대출 행위로 있으니까 실제는 장부에 돈이 있는 걸로 되니까 그게 돈을 찍어내는 역할을 하면서 중국이 돈이 유동성이 넘쳐나는 걸 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게 다 대출인데 자기 돈으로 착각하는 거지. 그거에 가서 경제 행위를 하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간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갔는데 어느 순간 하나의 대출이 무너졌어요. 그럼 그게 다 가짜로 숫자로 올라간 돈이잖아요. 여기서 무너지면 그게 숫자로 올라가는 게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가격대로 회귀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지금 부동산 시가총액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 지금 거래되는 부동산을 다 팔았다. 이러면 가격이 얼마냐면 60조 달러예요. 지금 중국의 시장에 거래되는 부동산을 다 합쳐서 60조 무슨 개념인지 아세요? 미국하고 비교하면 가슴이 와요. 미국의 부동산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세계 1위 나라의 부동산 다 시장하다 팔아도 20몇 조밖에 안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GDP는 미국이 27조고 중국이 한 18조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은 중국이 60조 달러고 미국은 20몇 조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부동산이 금융 기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이 장부로 올라간 유동성이 경제를 올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만 계속 숫자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실제는 생산 활동이 없이 금융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무너지면 이게 와르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다 부실화가면서 연쇄를 쫙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이 이제는 금융 기능이 무너지고 지금 뭐가 무너지고 있죠? 부동산이 금융 기능이 지금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이제 상품 기능만 남게 되는 거죠. 부동산이 실제 내가 들어가 사는 집으로 기능만 하지 금융 기능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은 주로 부동산 금융으로 나라가 돌아갔는데 그 금융 기능이 무너지니까 경제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인민은행이나 중국 정부가 알잖아요, 이걸. 이거 무너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래서 지금 정책이 거시경제 정책 계속 나오는.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릴 때 여러분 중국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계속 내렸어요. 중국 금리를 계속 내렸어요. 남이 계속 올리는데 계속 내렸고 지급준비율도 아까 계속 내렸어요. 왜? 돈이 멈추면 안 되니까 계속 내렸고 그 다음에 그것도 지금 그걸로도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제는 그 부동산 아까 그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중국 사람 집 지금 안 사요. 가격 계속 떨어지면 누가 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동산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을 사주기 시작해요. 정부에서 부동산 사가지고 뭐 하냐면 그 임대주택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게 살릴 수 있냐? 중국 경제 부동산 경제를 살릴 수 있냐? 한계라는 거지. 한계. 다 문제 해결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의 부동산에 중국 정부가 지금 가장 큰 난관이 부동산 경제입니다.